1996년 9월 16일 오후 3시경 서울 봉천동에 살던 염 씨는 옆집에 호박죽을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보낸 4살짜리 딸이 울상을 지으며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딸이 집에 피가 보인다고 했어요. 염 씨는 호박죽을 가지고 직접 옆집으로 찾아갔죠. 당시 봉천 7동은 다세대 밀집촌이었습니다. 맞은편 집이라 현관에서 몇 걸음만 걸으면 닿을 거리였어요. 염 씨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발끝에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전해졌죠. 딸이 말했던 피가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방 안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염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집으로 뛰어들어와 경찰에 신고했어요. 2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염 씨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경찰들은 현관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염 씨가 집으로 도망간 사이에 안에서 문을 잠근 듯 했죠.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짝에 귀를 가져다 댔지만 인기척이 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비릿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다른 경찰이 현관을 끼고 조금 돌자 방충망을 친 창문이 보였고 온 집안이 난장판인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창문을 떼어낸 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 내부 광경은 정말 끔찍했어요. 하의가 완전히 벗겨지고 상의는 어깨 부위까지 말려 올라간 채 곳곳을 난자당한 여성 시신이 주방 바닥에서 발견됐고 그 옆에는 손에 칼을 쥐고 골아떨어져 있는 20대로 보이는 남자가 대자로 뻗어 있었죠. 그 남자 주변엔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여러 군데 칼에 찔린 남자아이 둘의 시신도 추가로 발견됩니다.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술에 취해 나체로 잠들어 있는 남자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그 남자는 당시 22살의 임동수. 임동수는 93년에 군대에서 제대한 뒤 친누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공부든 운동이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업에 뜻이 없었던 그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죠. 부모는 그런 임동수를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공장에 취직도 시켜줬지만 얼마 안 가 그만두기를 반복했어요. 의지가 약해 스스로 돈을 벌기보단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익숙했고 그렇게 받은 돈도 술과 유흥에 낭비합니다. 여러 차례 임동수의 일자리를 알아봐줬던 부모도 더 이상 부탁할 곳이 남지 않아 포기를 하게 됐고 임동수에게도 더 이상의 금전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그런 부모님에게 임동수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난동을 피우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실제로 손목을 긋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서 깊게 찌르지 못하고 여러 번을 그렇게 시도했다가 포기합니다. 결국 돈이 궁해지면서 공사판을 전전했죠. 술값이라도 벌어야 했거든요. 반도체 특수로 최고의 호황기를 보내던 경제가 1996년에 접어들면서 버블 붕괴가 시작됐고 그 징조는 건설업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인력시장에 발을 딛기가 무섭게 봉고차에 탔어야 할 건설 인부들이 허탕치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사건 당일에도 그랬죠. 임동수는 9월 16일 새벽같이 일어나 봉천동 인력시장에 나왔어요. 빨리 온다고 왔는데도 이미 많은 인부들이 봉고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차가 들어오면 서로 타려고 실랑이를 벌였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밀려 임동수는 오늘도 허탕이었어요. 근처 구멍가게에 들러 아침부터 공복에 맥주 6병을 마시고도 모자라 국산 양주까지 구입해 마십니다. 임동수는 술 기운이 올라오자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고 세상도 원망스럽고 가족도 원망스러웠어요. 아무나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처 시장의 철물점에 들어가 20cm가량의 칼 하나를 구입합니다. 칼을 구입한 임동수는 봉천 7동 주택가로 발길을 옮겼고
마침 현관문이 비스듬하게 열린 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죠. 지금이다 싶었던 임동수는 금품을 털기 위해 집안 이곳저곳을 뒤졌어요. 그렇게 10여 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동수는 숨을 죽이고 칼을 꽉 쥐었죠. 아저씨 누구세요? 4살, 6살이었던 2명의 남자아이가 안방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남자를 보고 어리둥절했죠.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임동수는 지체 없이 아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얼굴과 어깨, 복부, 가슴 등 사정없이 그어댔어요. 자상만 10군데가 넘었고 큰아이는 어찌나 깊게 찔렸는지 혀가 잘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거실 현관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근처 가게에서 아이들과 함께 우유를 사들고 집에 들어오던 참이었죠. 그만큼 임동수가 아이들을 죽이는 데 걸린 시간은 순식간이었다는 겁니다. 임동수는 비명소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아이들 엄마의 목을 그었어요. 어찌나 칼을 심하게 휘둘렀는지 칼날이 부러질 정도였죠. 단숨에 3명을 살해하고 잠시 숨을 돌리던 차에 염씨가 들어오려던 거였습니다. 염씨가 놀라 도망가는 걸 봤고 서둘러 문을 잠갔어요. 그러고는 냉장고에 있던 술을 찾아 벌컥벌컥 마셨죠. 그리고 가위를 들고 아이들 엄마 쪽으로 다가와 옷가지를 하나씩 잘라냅니다. 그리고 자기 옷도 훌훌 벗어던졌어요. 나중에 진술하길 치정에 의한 살인으로 위장하려고 그랬다고 했죠. 옷을 다 잘라내고 아이들 엄마 옆에 누워 골아떨어집니다. 검거 직후 임동수가 내뱉은 첫 말은 사형당하고 싶다였습니다. 나는 살만한 필요가 없다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형받자는 생각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지도 않았다면서 말이죠. 임동수의 범행이 너무나 잔혹했어서 경찰은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살인인지 조사했는데요. 피해자와 임동수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임동수는 술에 의한 심신장애, 즉 주치감형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가정에 침입하여 아이들은 장기가 모두 훼손될 정도로 난자를 하고 아이들의 엄마 A씨는 목이 잘리는 수준으로 잔혹하게 살해하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임동수의 원래 소원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동수는 개신교의 교인이 되었고 상당히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해당 개신교 교단에서 임동수 포함 몇 명의 사형수들의 무기징역 감형을 청원했지만 임동수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도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아니 사형받고 싶다면서 감형 주장을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수감 생활로 밥 걱정, 돈 걱정 없을 것 같으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걸까요? 이 악랄한 범죄자들이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고 두고두고 기억되어야 언젠가는 사형 집행이 되는 날이 올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집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런 죄 없이 참변을 당한 아이들과 엄마 A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1997년 2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어두운 밤이었던 그때 대구 전역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1월 5일 입석동에서 주부가 목이 졸린 채 숨진 사건을 시작으로 살인사건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죠. 1월부터 2월까지 반경 2km 내에서 발생한 사건만 8건이었어요.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거리는 텅 비었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중단될 정도였어요. 경찰서에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경찰은 초유의 비상사태에 돌입했는데 수사에 진전이 없자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고 줄줄이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4일 통합수사본부를 꾸렸고 무려 159명의 형사가 투입됐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구 일대를 돌면서 목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4건에 대한 용의자는 검거에 성공했죠. 하지만 남은 4건은 아직 미결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훼손 정도는 달랐지만 수법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남은 4건은 동일범의 연쇄살인이라고 판단해 집중수사에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현장 인근에서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목격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해 곳곳에 뿌렸고 몽타주와 생김새가 유사한 청년이 신암동 일대 당구장을 전전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죠. 그리고 27일 새벽 친구 집에 숨어 있던 21살의 이승수를 체포하게 됩니다. 이승수는 당시 특수절도 등 전과 3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 일체를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가죽장갑,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증거로 끈질기게 추궁하자 4건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어요. 이승수는 15살의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대구의 한 공고에 재학하던 중 17살에 또다시 특수절도를 저질렀고 이때 구속되어 퇴학당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월 야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승수가 범행을 저지른 당시에는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1996년 11월 집을 나온 이후로 줄곧 떠돌이 생활을 해온 이승수는 1997년 4월 입대를 앞두고 있었죠. 입대 전 용돈이 필요했던 그는 빈집 털이를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이승수는 유라동의 가정집을 첫 번째 타깃으로 정했어요. 빈집으로 예상하고 침입한 집에는 30대 주부 A씨와 4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황한 이승수는 A씨에게 칼을 휘둘러 죽였고 잠에서 깨어난 아이가 울자 가차없이 목을 찔러 중태에 빠뜨렸어요. 아이는 다행히 아버지가 발견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이때 이승수가 훔친 돈은 11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열흘 뒤 대구역 인근의 만화방에서 죽치고 앉아 시간을 때우고 있던 이승수는 어떤 남자가 아까부터 힐끔힐끔 자신을 보는 게 신경 쓰였죠. 이승수는 경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어요.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서자 그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마나 재밌어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는 술자리로 이어졌죠. 이승수에게 말을 걸었던 남자는 27살의 방씨,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12시가 넘었고 방씨는 이승수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했어요. 안 그래도 잘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잘 됐다 싶었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꽁꽁 얼어붙은 몸에 온기가 돌자 잠이 쏟아졌고 이승수는 그대로 뻗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방씨가 자신을 더듬는 손길에 잠이 깨버렸어요. 이승수는 수치심에 방씨를 뿌리치고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왔죠. 그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지, 이렇게 갈 게 아니지. 이승수는 다시 발길을 돌려 방씨의 자취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들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방씨의 어깨와 등, 눈 부위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방씨는 저항 능력을 상실하고 쓰러졌지만 이승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방 안에 뒹굴던 맥주병으로 방씨의 머리를 내리쳤죠. 방씨는 즉사했고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8만 원을 챙겨 요요히 집을 나왔습니다. 방씨 자취방을 나와 무작정 걷고 있는데 취기가 가시자 배가 고파왔어요. 그때 작은 백반집이 눈에 들어왔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 막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승수는 개의치 않았죠. 방씨에게 빼앗은 10,000 원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국밥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이 죄송하다며 영업이 끝났다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이승수는 손님이 가져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말이 많다며 품에 감춰뒀던 칼을 꺼내 여학생에게 달려들었어요. 재빨리 가게 안에 있는 방으로 도망쳤지만 칼은 여학생의 목에 정확히 꽂혔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공격이었습니다. 방 씨를 살해한 지 불과 20분 후의 일이었어요. 할머니를 도와 밤늦게 청소하고 있던 여학생은 그렇게 순식간에 공격받아 사망합니다. 이승수는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왔고 다시 또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처 교회 앞 건널목에 다다랐을 때 이승수 옆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한 할머니가 서 있었죠. 맞은편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가는 거면 헌금을 갖고 있겠지? 라는 생각에 할머니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도착하기 전 으슥한 골목에서 할머니의 등과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버려진 김 씨는 범행이 있고 4시간이 지나 다발성 절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죠. 이때 훔친 돈은 7만 원. 이승수는 고작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3명이나 살해했습니다. 날이 밝자 대구시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어요. 하룻밤 사이 그것도 같은 동네에서 연관도 없는 3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살해를 당했으니 말이죠. 게다가 이미 열흘 전 같은 동구에서 한 가정주부가 집에서 살해당하고 아이마저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대구시경이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승수는 마지막 범행 6일 만에 꼬리가 밟혀 체포된 겁니다. 체포 직후 인터뷰에서 말했던 이승수의 대답들은 범행 내용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범행 동기에 대해 돈이 필요했고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한번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 자포자기한 심정이 들었다고 했고 왜 가출했는지 돈은 어디에 쓰려고 했냐는 질문에는 4월에 공익근무를 가는데 그 전에 마음껏 놀려고 집을 나왔고 놀려고 보니 용돈이 궁했다는 대답이었죠. 이승수는 경찰에 붙잡히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긴 했지만 재판부는 이승수가 첫 번째 범행 후 친구 집에 찾아가 사람을 죽였다며 범행에 사용한 장갑을 버려달라고 부탁했고 경찰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 인근의 만화방과 당구장을 전전하는 등 아무런 뉘우침의 흔적이 없고 특별한 동기도 없이 죄 없는 사람들을 4명이나 살해한 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1997년 8월 이승수는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형은 집행되지 않아 미결수로 복역 중입니다. 글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교도소에서 이승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썼던 글에 의하면 이승수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라 미결수 사동에서 봤는데 정말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양말이나 러닝 셔츠는 고가의 브랜드 제품들만 쓰고 있더라며 빨래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보다 어린 재소자에게 미루는 등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죠. 군 입대 전 마음껏 놀고 싶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시작으로 4명을 무참히 살해한 이승수. 이승수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1994년 8월 20일) 서울 성북구 월곡동의 황금장이란 여관의 주인이었던 전 씨. 전 씨의 친구 A 씨는 전 씨가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 것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전 씨를 찾으러 여관에 갔죠. 여관에는 전 씨의 동거남이었던 성낙주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A 씨가 전 씨의 행방을 묻자 딸을 찾기 위해 불공을 들이러 절에 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편지만 남기고 사라진 중학생 딸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예전에 전 씨가 동거남이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한다며 애태웠던 걸 봤던 기억에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신고 당일 경찰은 성낙주를 곧바로 연행합니다.
경찰은 5억 원 정도 되는 전 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초반부터 성낙주에게 집중했죠. 성낙주는 불리한 진술이 나올 때마다 눈을 감고 불경을 외우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그 모습에 경찰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1951년 중북 제천에서 태어났고 결혼해서 자녀 3명을 낳았지만 아내가 가출하면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1976년 출가해 태고종으로 입종했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승적을 박탈당해 일정한 직업과 거처 없이 떠돌았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93년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철학관을 차렸는데 이때 전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성낙주는 남편 없이 딸을 키우며 자수성가한 황금장 주인 전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어요. 허리가 좋지 않다는 전 씨에게 지압도 해주고 침과 뜸을 놔주면서 가까워졌고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를 시작하게 됐죠. 불같이 타오르던 사랑은 금세 식어버립니다. 성낙주가 돈벌이 없이 살림을 축내는 데다가 성기능 장애로 부부관계마저 만족스럽지 못하자 두 사람은 사사건건 다투기 시작했어요. 성낙주는 1980년대 초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했는데 전 씨와 관계를 갖기 전엔 약을 먹어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1994년 8월 13일 그날도 두 사람은 크게 다퉜어요. 전 씨의 딸 이양은 갑자기 나타나 엄마랑 같이 살겠다며 들어온 성낙주가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같이 살면서 돈도 제대로 안 벌어오고 카운터에서 몰래 돈을 꺼내 술을 마시는가 하면 전 씨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난 이양은 이날 참다 성낙주에게 울분을 토해냈죠. 아저씨, 이제 여관에서 나가주세요. 성낙주는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안 그래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 짜증나 죽겠는데 딸까지 저런 얘기를 하니까 더욱 초조해졌어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다음날 새벽 4시쯤 이양이 자고 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양의 어깨를 무릎으로 누르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컥컥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옆에 있는 수건을 이양 입에 구겨 넣었죠. 얼마쯤 지나자 이양이 움직임을 멈췄고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양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식칼로 목과 팔, 다리 등을 30여 조각으로 토막내기 시작했어요. 살점은 도련에 변기에 집어넣고 물을 내렸죠. 얼마나 물을 내렸는지 다음날 건물 물탱크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신을 처리하다가 아무래도 이렇게는 다 수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시신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종이상자에 담아 이복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사 지내고 남은 돼지머리를 버려야 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죠. 그렇게 이양의 시신을 담은 종이상자를 남양주 야산에 안매장합니다. 여관에 돌아온 성낙주는 타자기로 편지를 적어 이양이 가출한 것처럼 꾸몄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 그 남자를 따라가겠다며 찾지 말라고, 그리고 아저씨랑 행복하게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씨는 이 메모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중학생 딸이 가출했다고 생각했고 경찰에 신고했죠. 딸이 사라진 후로 두 사람은 사이가 더욱 나빠졌어요. 성낙주는 딸의 죽음을 오랫동안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양을 살해하고 5일이 지난 8월 19일, 이양을 토막낼 때 식칼이 잘 듣지 않아 애를 먹었던 기억에 종로의 한 의료기기 판매점에 들러 수술용 칼을 구입했어요. 이제 전 씨의 차례였습니다. 언제든 전 씨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틀이 지난 21일 새벽, 여관 카운터방에서 함께 있던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시작했어요. 범행이 탄로날 게 두려웠던 것도 있었지만 여관을 가로채려는 욕심이 더 컸겠죠. 성낙주가 일부러 싸움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전 씨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재산도 없이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고 사냐는 말이었죠.
이에 격분한 성낙주는 그 자리에서 전씨를 목졸라 살해했고 이양을 토막냈던 것과 같이 전씨를 토막냅니다. 이번에는 친형을 불러 강원도 원주군의 한 야산에 전씨의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역시 핑계는 같았어요. 고사를 지내고 남은 돼지머리 핑계였죠. 그렇게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해놓고도 태연하게 카운터에 앉아 여관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다 전씨의 친구가 수상함을 느끼고 신고하게 된 거죠. 경찰은 이양이 썼다는 메모 속 오타에 주목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 쓴 메모치고 철자법이 엉망이었기 때문이죠. 엽자를 피읍이 아닌 비읍으로 쓴 것이 이상하다 생각했고 국민학교밖에 마치지 못한 성낙주에게 엽자를 쓰도록 유도해 어떻게 쓰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역시나 틀리게 쓴 성낙주. 게다가 수술용 메스를 구입한 점이 확인됐고 안매장하러 가면서 들렀던 휴게소의 영수증까지 발견되자 결국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1994년 12월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는 전씨와 이양을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안매장한 혐의로 성낙주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1995년에 확정됐어요.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이 사건은 뜻밖의 계기로 재조명이 됩니다. 6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주한미군 에런 베이츠가 친부모를 찾으러 한국을 찾았는데 성낙주는 자신이 그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했죠. 2000년 교도소에서 특별 면회로 두 사람은 만나게 됐고 이때 사형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성낙주는 사형을 피해갔습니다. 여전히 사형은 집행되지 않아 미결수로 복역 중이죠. 더 기가 막힌 점은 3년 뒤 한 방송에서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뒤늦게 DNA 검사를 했는데 성낙주가 친부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런은 성낙주가 어릴 적 자신의 사진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아버지가 맞다고 했죠. 이 사건을 모티브로 2007년 마이파더라는 영화가 제작됐는데 영화는 실제 이야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지만 사형수 아버지의 살인 행위를 다소 우발적인 사건인 듯 그려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형수를 미화한다며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일도 있었어요. 2022년 2월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성낙주로부터 받은 7통의 편지를 공개했죠. 편지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내 건강이 어느 때보다 더욱 쇠약해져서 피해자의 욕구를 들어주지 못했고 당장 집을 나가라는 말에 이성을 잃어 위스키를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여전히 피해자 탓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자신은 또 똑같은 죄를 지을 거라고, 당시 형편상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까지 했죠. 게다가 이제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이 정도 벌을 받았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내 영혼을 다시 살려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너무 열받는 마지막 편지 내용은 제작진에게 영치금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정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말이죠.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성낙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9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모녀의 명복을 빌며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00년 6월) 초 경기도 안산경찰서에 방문하는 기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안산에서 저녁에 귀가하는 부녀자를 노린 퍽치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온갖 괴담이 떠돌았기 때문이죠. 괴담은 꽤 구체적이었어요. 빨간 옷 혹은 긴 생머리 여성만 노린다는 얘기에서부터 만삭의 임신부도 당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4월 말 20대 여성이 실제 퍽치기 강도를 당한 뒤 살해당하면서 동네 주민들의 공포감은 더욱 심해졌어요. 7월 10일 경찰은 안산 시내의 한 마트에서 퍽치기로 빼앗긴 수표가 회수됐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수표에 묻은 지문을 확인한 결과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도주한 불법 체류자 24살의 왕리회의로 밝혀졌죠.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2달간 안산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왕리웨이는 경찰의 꼬리를 밟힐 수도 있지만 그만큼 수중에 돈이 없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수표를 사용하게 되면서 체포가 됩니다. 왕리웨이는 2달 동안 모두 10건의 범행을 저질러 2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 중상을 입혔어요. 그는 1999년 9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전남 목포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달 만에 근무지를 이탈해 경기도 안산으로 들어왔죠. 근무지를 이탈한 건 공장 일이 너무 고되다는 이유였습니다. 안산으로 들어와 월세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공사장 인부 일로 근근히 200불치를 했어요. 하지만 너무 게으른 성격이었던 왕리웨이는 공사장 인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자연스레 돈은 떨어졌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합니다. 2000년 4월 28일 늦은 밤, 야근하고 귀가하던 A씨는 안산 단원구의 한 주공 아파트 앞 자신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가로등 불빛이 비치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곰인형만한 큰 하얀 물체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핸드폰 불빛을 비춘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죠. 곰인형인 줄 알았던 하얀 물체는 하얀 속살을 드러낸 채 잔인하게 살해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는 터져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어요. 현장 감식을 맡았던 수사연구관도 옷차림 등으로 보아 20대 여성임을 짐작할 뿐이었다고 했죠. 사체가 발견된 길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24살의 정 씨였어요. 정 씨는 돌멩이로 머리를 2회, 얼굴을 2회 얻어맞아 두부 다발성 분쇄골절로 사망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왕리웨이가 사체에 저질러 놓은 짓이었습니다. 왕리웨이는 정 씨에게 현금 3만 원을 빼앗고 옷을 벗겨 변태적인 성추행을 저질렀는데 이춘재처럼 일부 성적 이상 심리를 가진 범인들이 그랬듯 피해자의 음부에 나뭇가지를 찔러 넣어놨어요. 당시 목격자는 없었고 현장에 남은 단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돌멩이가 전부였죠. 수사팀은 그 일대에 거주하는 동일수법의 전과자 및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첫 살인을 저지르고 2달이 채 안 된 6월 19일 새벽 4시가 되자 왕리웨이는 슬슬 집을 나설 채비를 했죠. 살인을 저지르고도 6번이나 다른 여성들을 폭행해서 금품을 빼앗았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이 안 잡히는 거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처음에는 생활비가 궁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묘하게 흥분이 됐습니다. 왕리웨이는 안산시 원곡동의 한 주유소 쪽으로 나갔어요. 맞은편에 성경책을 품에 안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41살의 이 씨를 발견했죠. 일단은 이 씨를 지나쳤습니다. 누가 있나 없나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왕리웨이는 바로 뒤돌아 쫓아가 쇠망치로 이 씨의 머리를 가격했죠. 기습을 당한 이 씨는 그대로 고꾸라졌고 망치로 이 씨의 뒷머리를 2번이나 더 내리쳤습니다. 그녀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를 쏟아내자 목덜미를 잡아채 바로 옆 마트 화장실 쪽문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왕리웨이는 또다시 쇠망치를 들어 정통으로 이 씨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 말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말소리에 놀란 왕리웨이는 돈을 훔치려던 계획을 접고 그대로 달아났죠. 피해자는 30여 분이 지난 뒤 발견됐어요. 그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 씨는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지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과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로 5일 만에 사망했어요. 왕리웨이는 6일간의 냉각기를 갖고 다시 범행을 시작했죠. 6월 25일 새벽 2시 왕리웨이는 안산시 와동 상가 건물 1층에서 범행 대상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상간의 화장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죠. 곧바로 뒤를 따라가 화장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때도 쇠망치를 꺼내 가격하려고 했는데 화장실 공간이 좁아 제대로 휘두르지를 못했죠. 여성이 비명을 지르면서 거세게 저항하자 왕리웨이는 서둘러 도주합니다. 그 상가가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상가였기 때문이었어요. 범행에 실패한 왕리웨이는 1시간 뒤 인근 동네로 이동해 다른 대상을 물색했죠. 새벽 3시경 같은 방법으로 염씨를 공격해 쓰러뜨린 뒤 현금 2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3장을 훔쳐갔습니다. 염씨도 왕리웨이가 휘두른 망치로 인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염씨는 경찰에게 왕리웨이의 인상착의를 얘기했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키가 작은 20대 남성이라는 게 그녀의 설명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역 언론에서 이 사건을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왕리웨이가 염씨에게서 훔친 수표를 사용하면서 잡히게 된 거죠. 경찰이 본격적으로 공개 수사에 들어가면서 잠시 범행을 멈출 생각이었지만 당장 쓸 돈이 없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어요. 당시 안산 일대 아파트에선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반상회의가 열렸고 혼자 밤에 외출하지 말라는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왕리웨이가 2명을 살해하고 8명을 중상에 입힌 뒤 손에 넣은 돈은 1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체의 엽기적인 행각을 한 이유에 대해 평소 발기부전으로 인해 원만한 성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죠. 그리고 상대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만족과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2건의 강도살인과 8건의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리웨이는 2001년 6월 사형을 선고받아 미결수로 복역 중입니다. 현재 복역 중인 59명의 사형수들 중 조선족 박경수를 제외하면 딱 1명의 외국인 사형수죠. 현재 국내 불법 체류자가 41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불법 체류자가 늘면서 외국인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살인범죄의 경우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범죄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고 강도범죄의 경우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뺑소니 사고도 심각하죠. 2019년 9월에는 창원에서 8살 남자아이를 차로 치고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다음날 해외로 도주한 사건도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같이 나빠질 우려가 있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저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인데 갑작스러운 공격에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잘 살아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